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이자 이동시 멤버인 김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해가지고 여의도를 통과해서 왔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축제를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그 기억력을 잠시 상실했는지 마포 쪽에서 지하철 타다 저는 보통 여유 있거든요. 마포역에서 타면서 좀 약간 좀 편히 쉬어서 와야지 했는데 웬걸 그냥 출퇴근보다도 더 심한 차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곳에서는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던 와중에 또 저쪽에서는 불꽃 축제를 하고 있었고 그래도 저는 여기라는 갈대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고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전체 우리가 야생과 동물과 나라고 하는 제목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저께 어제 다 좋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의 동물과 나라는 그 제목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는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야생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큰 힘을 싣고자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리와일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야생이 돌아와야 생태계에서 살아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그 마지막 행사인 오늘이 바로 동물과 나입니다. 근데 그저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리와일딩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성과들을 알리는 시간이었고 어제 했던 것은 야생이 돌아오려면 숲을 놔둘 줄 알아야 된다. 막 숲 가꾸기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뭐냐? 동물과 나 얼마나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주제입니까? 우리가 일반인 포함해서 전문가도 여기 계시지만 동물하고 나하고 만났었던 그 만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한국에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최은명 선생님 어디 계시죠? 저기 안 보이는데? 저기 가장 야생동물 전문가 이런 자리 많이 가보셨나요? 처음이시죠. 예. 우리나라 국내 야생동물 전문가신데 동물과 나 이런 제목의 그 행사가 잘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토록 흥미롭고 이토록 중요한 주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대놓고 없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야생동물 연구한 사람으로서 동물과 나라고 하는 그 짧은 두 마디가 거의 제 인생을 압축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더 특별한 것은 그 동물과 나라는 만남이 보통 말하는 반려동물을 일단 제외시킨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물론 반려동물을 먹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은 사실은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엔지니어링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매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분양받기도 하고 구출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쪽 이제 반려동물까지 처음에 10가 하다가 그러면 여기 완전히 구성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피하고 싶었었던 게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긴팔 원숭이나 동물 연구하긴 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동물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분들 저 말고도 여기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곤충에서부터 어류에서부터 조류에서 포유류 각종 만남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정말 여러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하며 그러니까 그때 그분만 호명해 드릴 건데 그 호명을 하고 나오시는 시간 동안 약간 쓸데없는 잡담을 좀 떨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한상권 선생님을 모실 텐데 한상권 선생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예. 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특징이 뭐냐면 한라산에서 출근을 한라산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상권 선생님 큰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모르고 그냥 여의도에 내렸는데 바꿔 타라고 정 작가님이 얘기해줘서 바꿔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잘 안 타거든요, 평소에. 또 탈 일도 없고. 제주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진짜 이제 새벽에 어머님이 연탄재를 갖다 버리라고 해요. 연탄재를 갖다가 이제 바깥에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등치만한 커다란 물체가 앞에 딱 밭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서 막 가서 보니까 새예요. 그 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안아볼까? 독수리처럼 생긴 새가 뒤에 가서 탁 안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리부엉이였거든요.
근데 죄 많아서 저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제가 70년대 살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쥐를 잡았어요. 쥐를 잡느냐고 학교에서 쥐꼬리 잡아오면 이제 성적표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쥐꼬리 잘라가지고 와야 돼요. 그다음에 쥐약을 다 놓으면 이 쥐들이 밤새 먹고 새벽에 아침 되면은 슬슬 나가서 술 먹은 거 마냥 비틀비틀 해가지고 밭에 들에 널려 있으니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그 큰 수리부엉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먹고는 돌아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지도 않고 중독돼가지고 이제 제가 갔다가 광이라래 부엌 안에 옆에 창고 거기다가 넣어놔요. 넣어놓고 매일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매일 학교 가서도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왜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저녁에도 맨날 개구리 잡아다가 맨날 주고. 어리도 다 진짜 살았어요. 한 일주일 되니까. 그래서 걔를 내가 방생을 했죠. 그때 그것이 이제 야생동물 구조라는 단어였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저 팔당인 쪽에 있다가 사실 고니를 좋아해서 백조 아이들과 함께 뭐 고니 학교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이제 무일푼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차 하나랑 딸랑 돈 몇 푼 있지도 않은 몇십만 원 가지고 제주도를 갔죠. 근데 배운 거는 자연 환경뿐이 없었으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환경부에서가 뭐 이제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것도 했으니까 숲해설도 하고 못 했으니까 환경부에 좀 들어갈 일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집을 좀 헛간 같은 집이라도 좀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침이면 늘 저를 반겨주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 숲속에. 그 새들이 누구냐면은 요렇게 우는 새들이 있었어요. 무슨 새인지 아실? 제가 뭘 불었어요, 지금? 햇바람을 잘 불었죠? 햇바람 새였는데, 이 친구가 햇바람을만 잘 부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해요. 자기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몇 번을 내가 우리 집에서 한 10m 되는 조금만 걸어가면 막 그 나무 위에다가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보았더니 너무나 정교하게 집을 잘 짓고, 또 아침이면 여명이 밝아올 때쯤은 꼭 나를 깨워주고 또 뭐 점심때나 심심하면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규칙적인 삶과 또 우리 인간에게 너무 행복을 주는 그 햇바람새가 제게 이때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됐죠.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어떤 공부를 했냐? 이제 자연환경 공부를 한 거죠. 내가 제주에서 이겨내야 되겠다. 왜? 돈도 없어, 집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그 박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그 새 공부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 휘바람새가 열심히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다른 새가 나타났어요. 이 새는 그 25,000km에서 날아왔던 그 새였어요. 바로 두견이라는 새인데 이 새가 매일 밤낮으로 울어요. 왜냐하면 그 섬 햇바람새 둥지에다가 산란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어나면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네 어미다라고 막 울부짖어요. 어떻게? 밤새 울음짖어요. 간혹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소쪽새랑 다른 거예요. 이런 두견이는 울고선에 이제 새벽이 다 부화를 하면 알이 또 크잖아요. 두견이가 섬 햇밤새는 작아요. 안 나왔어요? 제가 얘는 흰눈썹 황금새. 이렇게 아주 그 섬 햇바람새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아름다운 새예요. 이러한 새들이 제주도에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철새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청담동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잠시 제주도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청담동이에요. 얘는 여기 알을 낳아서 여기 왔어요. 그럼 얘 고향이 어디예요? 얘 고향은 여긴 거예요. 대한민국이고 제주도고. 근데 우리는 가끔씩 봤어 봐. 이동하니까 철새,
여기 사니까 텃세?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간과해야 될 게 산업화가 되고 개발과 무엇을 열심히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 굴뚝새라는 새가 있었어요. 이 굴뚝새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아쉬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집마다 굴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굴뚝 뒤로 가면은 이 새들은 항상 와가지고 친구를 해줬어요. 옆에 뭐 손으로 잡을 만큼 가도 얘는 도망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를 해줬어요. 요렇게 아주 자그맣게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우리가 친근감을 가져줬는지. 그러나 지금은 굴뚝새가 없어요. 왜냐?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하고 멀어졌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 굴뚝새가 지금도 보면 항상 마음속에 울리는. 굴뚝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찾으실 거예요, 아마. 예, 찾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수리부엉이를 뒤에서 앉는 기분이랑 어떤 기분인지 수리부엉이의 반응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으면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1번 타자로 모시긴 했지만 누구나 나와서 이런 정도의 흉내를 잘 내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혼자 다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다른 의자라는 게? 왜 이렇게 의자를 달리했느냐? 이분이 시간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7분 스피치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물론 보다 보면 다 안 보이지만 3분 전이다, 1분 전이다 알려드릴 테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문선희 작가님 모실 텐데 문선희 작가님은 고라니의 일종의 대사라고나 할까요? 유명하신 분인데 고라니, 보통 우리 유해동물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 동물들을 어떻게 접근해 주실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진 작업하는 문선희입니다. 7분이라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골에서 나고 자랐고요. 출근하려면 산을 내려가야 도시로 가잖아요. 구불구불 산길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코너를 딱 돌았는데 사슴이 도로 위로 탁 뛰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멋진 포즈로 딱 서서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와, 너무 신기하다. 차를 천천히 세우고 사슴을 딱 봤는데 사슴의 눈빛이 뭔가 너무 다급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사슴이 반대편으로 사라졌어요. 제가 멍에 있는데 몇 초 뒤에 흰 개들이 막 사슴을 뒤쫓더라고요. 쫓기고 있었구나. 출근을 했는데 너무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멍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떤 선생님 탁 팔짱 끼더니 사슴? 고라니? 노루?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그랬죠. 왜냐면 저도 고라니 노루 아니까 안다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말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고라니를 노루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이름만 아는 거예요. 너무 뻥쳐가지고 선생님 고라니랑 노루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 같이 뻥쳤어요. 우린 다 이름만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컷 노루는 뿔이 있고 수컷 고라니는 송곳니가 있대요. 근데 제가 아침에 만난 애는 뿔도 별로 안 보이고 송곳니도 잘 모르고 암컷인가? 암컷의 특징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검색을 했더니 연관 검색으로 이런 게 나왔어요. 노루 궁뎅이 버섯. 저 그 버섯 알거든요. 하얗고 봉실봉실한 거. 그럼 노루 궁뎅이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아침에 만난 애는 궁뎅이가 안 그랬거든요. 평범했어요. 암컷 고라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 아침에 만난 애는 암컷 고라니였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모두 다 표정이 싸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고라니 유해동물이야. 유해동물이 뭐예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고 법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고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해. 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구에 인간보다 더 유해한 동물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감히 유해동물을 지정했다고? 진짜 찾아보니까 정말인 거예요. 엄청난 수를 사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라니가 우리 고유종이고 중국 극히 일부 지역과 한반도에만 사는 희귀동물이며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뭐지 이 친구? 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전국에 있는 동물원은 다 뒤졌는데 고라니가 없어요. 그땐 국립생태원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고라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수소문을 했더니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봤어요. 구조된 새끼 고라니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러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꼬마 사슴들이 샥샥샥 숨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저희 향해서 막 달려온 전력 질주해가지고 막 반기는 거 저를 화낸대. 왜지? 보니까 제가 우유 가져온 줄 알고 막 환대를 했어요. 하나는 고라니고 하나는 노루였는데 와, 한눈에 보니까 바로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노루는 약간 서양인처럼 생겼고 고라니는 동양인처럼 생겼어요. 한눈에 보면 딱 알아. 근데 어쨌든 제가 우유가 없다는 사실 알고 노루 친구는 떠났는데 고라니 친구가 안 떠나는 거예요. 전 구석에 앉아서 좀 애들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딱 숨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막 몸을 비비고, 근데 저는 쓰다듬어 줄 수가 없어요. 규칙이에요. 야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처럼 있었더니 애가 지쳐가지고 갑자기 딱 제 신발 위에 이렇게 다리를 포개고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삼복더위에. 그래서 날이 더운데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러나 하고 있었는데 신발 위로 발등으로 체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 아, 이 친구 고아구나.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달려와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한데 애정을 표현해 줄 수가 없잖아요.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야생동물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뭘 하나 알게 됐냐면 동물들이 왜 사람을 무서워하냐면 키가 커서다. 뒤로 몸이 있을 거라고 상상한대요. 그래서 키를 낮춰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예 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딱 엎드렸더니 초코랑 저랑 눈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를 항상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 정면으로 보니까 얼굴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 아, 초코야 너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둘이 막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꽁냥꽁냥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다른 고라니가 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도 쳐다봤는데 얼굴이 달라. 초코는 순박하게 생겼는데 걔는 제가 도도에서 도도록 애칭을 붙여줬거든요. 도도하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달라. 와, 진짜 눈에 딱 뭔가 벗겨진 것처럼 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생겼다는 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몰랐는데 너무 소름 끼쳤고, 난 진짜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구나. 우리도 다 얼굴이 다른데 당연히 얘네도 얼굴이 다르겠지. 어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 체험을 사람들이랑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고라니 초상사진 작업을 시작했어요. 초상사진을 찍으려면 고라니를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구나. 성격도 다 달라요. 외향적인 타입이 있고 내향적인 타입이 있어요. 호기심 많은 애들이 있고 조심성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좀 난폭한 애들이 있고 평화주의자 타입이 있어요. 와, 성격도 다 제각각이야. 고라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인간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라니를 보고 아빠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고라니들을 관찰하고 친구들이 진짜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동물의 이론이구나. 이걸 절절하게 깨달았고, 또 사람에 대한 분노, 막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많은 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리고 고라니한테 관심이 생긴 뒤로는 쭉 다른 야생동물 이야기만 하면 귀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또 무슨 처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막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라니를 만난 뒤로 제 세상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정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약간 시한폭탄을 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다행히 시간이 남았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난 친구들의 초상입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해보면 어쩌면 숲 한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고라니들이 모여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상상하면 얼마나 웃길까 싶어요. 다 송곳니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센터에 누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섰다가 끌어안고 막 이랬다 하면서 인간도 알고 보면 다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변영호 선생님을 모실 텐데 두꺼비를 주제로 해주실 거고 어디 계시죠? 예, 벌써 준비되어 있으신데 두꺼비를 주제로 오늘 어떤 분은 좀 늦게 오시거나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동물과 만난 이야기 이렇게 중요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얼마나 다른 곳에서 다른 맥락에서 다른 환경에 있는데 그래서 다 각자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제로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목격담을 나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외연을 이렇게 넓히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꺼비 얘기를 해주실 변영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영호입니다. 기후정의 행진에 가서 따오기 탈을 치고 이렇게 춤추다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아이들 뭔가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발견들이 뭔가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기억들이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이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과 들로 산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긴꼬리 투구새우 아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긴꼬리 투구새우.
네. 논생, 계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를 알게 되게 만든 사람이 저희 하늘강 동아리고, 저희 동아리가 거제도에서 긴꼬리 투구새우라는 새우를 발견해서 세상에 알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사마귀 좋아하세요? 네. 사마귀 모르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마귀가 엄청 무섭고 두렵다 생각하지만, 사마귀는 전 세계 곤충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애완 곤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사마귀하고 1553일 동안 동거를 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마귀 도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사마귀 도감을 만들고, 긴꼬리 투구새우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줬던 것은, 이게 사진 올려주십시오. 네. 이 두꺼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꺼비 보이십니까? 두꺼비는, 겨울잠을 자고, 이 웅덩이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알을 낳습니다. 근데, 네네네. 아주 치열한 경쟁이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두꺼비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장가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아이들과 함께 두꺼비를 관찰하고, 보는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두꺼비가 로드킬을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옆 동네를 가보니까, 옆 동네에서는 20m 구간에서 1년에 348마리가 로드킬 당했어요. 20m 공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8년도에는 그 공간에서 하루 동안 200마리가 로드킬 당했죠. 깜짝 놀랐어요. 왜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나? 근데 그렇더군요. 인간이 산 가까운데 길을 내고 그 공간을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두꺼비는 수억 년 동안 그 아래에 있는 웅둥이에 내려와서 알을 낳고 사랑을 싹 키우고 했는데 길이 나면서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말했죠. 두꺼비의 로드킬은 한 마리 생명의 로드킬이 아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학교도 못 갔지만, 제가 지리산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산골짜기에 살면 가장 무서워하고 저주해야 될 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독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목숨까지 앗아가니까.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이렇게 찬을 먹으러 가는데 독사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있었지요. 근데 제가 독사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죽여야 된다 생각하니까 돌멩이 들고 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이 자식아. 와, 치기야지, 독사이가! 얘야, 봐라. 배가 볼라고 새끼를 베고 있다. 새끼 뱉는 놈은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작대기로 이렇게 가라 하면 독사가 갑니까? 독사, 하고 안 가면 그걸 물리치고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새끼를 낳으러 온 두꺼비가 로드킬 당하다니요. 두꺼비 한 마리가 여러분 로드킬 당하면 2,000개에서 12,000개 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상개구리 한 마리가 로드킬 당하면 400개에서 800개 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양수 로드킬은 학살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두꺼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로 지나가면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알아야만 해결될 문제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의 욕심으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책임 행동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양수 로드킬을 알리는 공공현수막을 만들고 10년 동안 계속 걸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뭘로 보이십니까? 말라 죽어가고 있는 올챙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 기후위기로 인해서 불규칙적인 웅덩이들이 만들어서 수많은 이 올챙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 내가 몇 마리라도 옮겨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양서를 구하는 따뜻한 실천 천사운동이라는 제안을 했죠. 100마리의 올챙이를 옮겨주면 한 마리는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말라 죽는 4덩이 알덩이를 옮겨주면 보다 더 안전하게 옮겨주면 한 덩이는 올챙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사실을 갖다가 활동을 제안하고 시민들과 생활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하나 둘 따라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여러분들 들판에서 양수리나 말라 죽은 생명을 보면 옮겨주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요. 양서류와 공존을 꿈꾸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사랑개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랑개구리 하실 분 손들어! 이렇게 보냈지요. 근데 여러분들 5년 전에 이 손들어 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게도 전국에서는 76명이 이 활동을 지지하고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말했죠.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그 종의 이름은 사랑개구리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올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를 갖다 시민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200명이 지원을 했고 전국의 169개 지점에서 사랑 개구리 활동 있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고 있는 정식 양복 패션이 이 양복입니다. 개구리 양복입니다. 저도 한 벌 있는데 오늘 입고 올라다가 입고 없이 못했네요. 가끔씩 묻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착할까 아니면 악인일까? 저는 제가 만난 이 선한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아니라 선한 호모사피엔스를 만나면서 인간이란 선한 존재다. 그 선한 존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생들에게 손을 내밀한 시절이 왔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언어이고 그런 언어들을 함께 외우고 엎쓰리고 하는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깨구리에 대한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제가 3번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올챙이 도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일에 쓴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 13분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분 했으니까 10번 더 나올 예정이고요. 저는 두꺼비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에 보기 힘들어졌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김만민 작가랑 아마존 여행을 하다가 숙소 바깥에서 정말 거의 돌덩이 이만한 두꺼비를 만났는데 나뭇가지로 찔러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두꺼비의 포스가 이렇구나. 그 존재감을 생각하면 그거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소주병에 그 그림을 붙어있는 거 보면 그 모순을 항상 저는 괴리감을 느끼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상 헛소리를 잘하죠. 자, 다음은 사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상미 씨께서 해주시겠는데 사냥 참 워낙 멸종위기 종을 만나기 어려운 종인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울진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금강송 군락지가 유명한 데잖아요. 네. 거기 혹시 금강소나무숲길 다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산불도 많이 났고요. 금강소나무 군락지예요. 금강소나무 숲길도 있으니까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이제 금강소나무 숲길이 오픈되면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소나무 숲길에서 좀 안내센터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산냥이라는 친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역에 이제 과학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원봉사로 그 안에서 산냥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랑 좀 같이 돕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활동한 지 한 14년 정도 됐고요. 제가 앞에는 다 조금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그림은 조금 다 아픈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슬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인류도 저희도 멸망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산냥 잘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마을 인근에 내려와서 신고를 받고 갔었는데 그냥 이제 아픈 애인 줄 알고 계속 이제 한 달을 관찰을 했거든요. 결국은 살아가지 못했어요. 절벽에서 이제 그 해가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11월이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가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절벽에서 이렇게 추락사해서 웅덩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서천의 생태원에 보내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도 특별히 이제 뭐 결과는 안 나와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정도. 왜냐하면 이제 사체가 이제 죽는 날부터 바로 이제 부패가 되니까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는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냥 다른 결과가 없어서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거 잠깐 보여줄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미 잃은 산냥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예쁘죠? 네. 네, 생후 2개월 정도, 2주밖에 안 됐고 젖 먹는 애기예요. 애기인데 그 마을에 어떤 이제 주민이 이제
차가 많이 다는 도로변에서 이 친구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많이 이제 다니니까 차에 칠까봐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분명히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있는데 조금 더 관찰하면서 저희를 기다려줬으면은 그곳에서 다시 자연으로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 댁에 갔을 때 얘가 이제 저를 마주했을 때 엄마처럼 막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 품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 엄마지만 되게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정보도 없지만은 그렇게 데리고 오는 자체가 이제 엄마랑 아기랑 생이별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이제 보내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이제 모유는 아니지만 염소에 이제 젖을 계속 먹이고 잘 살고 있어서 건강하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에 얘도 이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보내고 그 동안 저는 이제 혹시나 어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그 주변을 이제 훑어보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엄마는 또 애타게 아기를 기다렸을까라는 좀 슬펐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가를 봤는데 두 번째 사진 지금 도로 위에잖아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아기의 엄마는 아니에요. 이건 최근에 7월인데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 도로에서 이제 차갑게 쉬고 있는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제가 좀 관찰했는데 방금 전에 모유 수유를 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그 절개진 양쪽의 산을 이제 산 주변을 이렇게 좀 훑어보면서 어디선가 아기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그 지역에서 이제 훑어보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과 나와 이제 관계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예전 10년 전의 아기랑 지금 이제 아기랑 좀 연결이 돼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14년 동안 도대체 너는 왜 산양을 지키는 일을 하느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쨌든 보호종이니까 보호종을 지키게 되면은 그 주변의 동식물 모두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동물이 지켜지면 저희도 지켜지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냥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문제하고도 그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때문에 큰 이슈가 된 지금도 사실 해결되지 않고 지난 겨울에 100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그랬었죠. 굉장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일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고생하고 또 희생 당하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1000마리인가요? 그래서 공 하나를 빠뜨리는 엄청난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이 부검해서 그냥 죽었다는 말보다는 좀 잘했으면 좋겠죠. 죽어서 부검 맡긴 건데 죽었다는 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 다음 타자로는 최현명 선생님 모실 텐데 저희는 이거 할 때 그래도 동물과나 공모전에서 늑대라는 동물이 등장할 줄은 몰랐는데 그게 와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최명입니다. 7분. 굉장히 깁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생동물을 좋아하게 되느냐. 사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벼락을 딱 맞고 갑자기 깨어나니까 동물이 좋아졌다. 이런 건 없고요. 팔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해필 왜 늑대냐 묻거든요. 묻는데, 그거 역시,
어떤 뭐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개를 좋아했어요.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 지난 동물이 개다 보니까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개의 원형이 뭐냐, 즉 조상이 누구냐, 늑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는 똥개처럼 보이고 산에 사는 개, 늑대가 이제 굉장히 와닿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늑대를 파고들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늑대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어떤 계기를 대가지고 계기 2001년도입니다. 그 당시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늑대 6마리를 중국 늑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기증을 받은 거죠.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 앞쪽에는 유기견들이 많았어요. 수백 마리의 유기견들이 있고 그 유기견을 한 사람의 관리자가 번갈아 가면서 청소하고 먹이를 먹다 보니까 개에 있는 질병들이 늑대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세 쌍의 늑대가 새끼를 또 한 20몇 마리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딱 2마리가 남았어요. 이제 수의사가 보더니만 이건 안 된다. 차라리 집에서 기르는 게 낫다. 해가지고 2마리를 임시 수의병원에 맡겼는데 하루 만에 또 1마리가 죽었어요. 죽고 마지막 남은 놈이 이제 거기서 한 이틀 지나니까 집에 데려가라. 그래 집에서 기른 거예요. 젖을 먹여가지고. 자, 이제 길러가지고 이놈이 이제 다 자라고 서울동물원을 갔죠. 이제 대충 넘어갈게요.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늑대 본토에 가가지고 야생 늑대를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2002년 월드컵 때죠. 아마 그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국내에 있었으면 거의 2달 동안 아무 짓도 못했을 거예요. 눈 질끈 감고 이제 내몽골로 건너갔죠. 다음 사진이요. 이놈이 이제 100일 때 사진입니다. 100일 때 사진이고, 또 다음 사진이요. 자, 이제 갔는데 48일 동안 내몽골에서 늑대 서식지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내 힘으로 늑대 둥지를 발견하자 해가지고 유목민들한테 묻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6월달 5월 14일에 가가지고 6월 한 18일 정도에 늑대 굴을 발견했어요. 그때 이제 7마리 늑대 새끼 중에 나온 게 이제 3마리가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아무튼 그때는 먹는 거 이외에는 온통 새끼 늑대 보는 거기에 빠진 거죠. 오로지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동료가 2사람 더 있었지만 촬영하느라고 바쁘고 다른 촬영. 저는 늑대 굴을 발견해 줘야 촬영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2번째 만에 하여튼 늑대 굴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만족을 못하죠. 못하고 이제 그 다음 해는 이제 내몽골이 아니고 몽골을 간 겁니다. 역시 해질녘입니다. 이 늑대가 이제 사진 제한 때문에 그런데 8마리였습니다. 8마리 일렬 형태로 날 보고 있는데 그중 2마리를 클로즈에 찍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동물에 대해 늘 어떤 기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늑대는 교활하고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책을 팔고 들면서 그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동화책이라든가 전설의 늑대는 악마입니다. 악마지만 현실의 늑대는 겁쟁입니다. 만약 늑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뜯어먹는 동물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8마리 늑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늑대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동화책 우화라든가 전설의 늑대 속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실제 늑대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에서 늑대를 복원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자, 다음요. 이건 이제 또 유목민이 사냥 나갈 때 저는 목에다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는 늑대입니다. 또 다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카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살당한 늑대입니다. 몽골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단순한 사진으로 보면 늑대가 불쌍하죠. 이게 죽는 거, 자연사가 아니고 사살당한 자체가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도시에 사는 낭만파 입장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몽골 사람들 나쁘다 하지만 또 현지에 가가지고 유목민들 직접 거기서 부대찌개 살면 절반은 이해를 갑니다. 왜냐?
유목민들에게는 소, 말, 양, 염소 얘들이 그 목숨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장 축산 좋은 겁니까? 낭만적으로 보면 공장식 축산은 좋지 않고 이 자유방임용 축산이 좋을 것 같지만 여기도 맹점이 있다는 거죠. 늑대는 양, 염소, 소, 말, 야크 사람이 기르는 유목민들 기르는 이 가축을 사람 소유라는 걸 모릅니다. 정말로 잡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골이라든가 내몽골에 있는 늑대들은 거의 가축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유목민 입장에서는 우리 멧돼지, 고라니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냥 주문만 되면 이렇게 사살을 하는 겁니다. 사살하는데 이게 1분 남았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동물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원앙새는 부부 금실이 좋고, 부부 금실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잘못된 지식이 있는 거죠. 부부 금실이 좋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의 동물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동물은 고상하고 어떤 동물은 생긴 게 거시기하다. 이런 데에 이제 집착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좋은 동물, 나쁜 동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늑대라는 동물, 우리나라에도 원래 살았던 동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야생을 복원하려고 할 때 후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언젠간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고, 이미 서유럽에서까지는, 원래 동유럽에 훨씬 많고 서유럽에서는 많이 사라졌는데, 사람이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퍼져가지고, 독일, 프랑스, 심지어는 이제는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퍼져서, 바다만 건너면 영국 갈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회 문제도 많이 야기하고 있지만, 또 그걸 또 풀어보려는 노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그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마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고, 늑대라는 큰 포식자를 얘기했는데, 또 우리 곤충계의 또 가장 좀 멋진 포식자, 사마귀 얘기를 해줄 김가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글을 바로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기 시작하면 가지런하고 반듯하며 깨끗해야 하잖아요. 숲은 썩은 나무 하나도 제 역할을 하느라 죽어서도 멈추는 걸 모르는데 모든 것을 베어내고 다듬다 보니 작은 존재들은 보금자리를 잃거나 신체는 물론 생 그 자체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한 개입이 잦은 숲에서 해설하는 일을 하는 엄마. 안타깝게 여겨 지나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사마귀 알집입니다. 숲을 정돈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잘라내느라 어미 사마귀가 정성스레 붙여놓은 알집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바로 엄마는 집으로 알집을 가져왔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 한 계절을 통째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끝나는 무렵에 사마귀들이 나올 텐데 인간의 집은 당연하게도 온기가 돌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기 사마귀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작은 존재들의 기척을 늦게나마 가장 먼저 한 게 저였습니다. 엄마가 알이 붙은 나뭇가지를 세워놓지 않아 사마귀들이 나오며 엉키기 시작했고 사마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때라 우왕좌왕 허둥댔어요. 기억을 더듬어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사마귀를 떠올려 뭐든 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마귀들은 곳곳에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온 하루를 써서 찾고 붙은 다리를 떼어내 물을 주고 건조할까봐 적신 휴지 위에 뒀는데 결국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개입해 생태의 흐름을 끄는 숲에서 온 사마귀의 알을 결국 같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어요. 넷만이 남아있었는데 다급하게 사마귀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정보를 얻어 초파리를 돈 주고 사기까지 했어요. 집에 들인 동물의 명을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른 동물을 돈 주고 사서 먹이로 주는 게 맞는지 자책하게 되었지만 당시 절망 속에 죽어가던 사마귀들을 보고 있자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이기심으로라도 어떻게든 봄까지 살려내고 싶었지만 정상적인 시기에 태어나지 않아서인지 약한 사마귀들은 눈물바람 속에 죽어갔습니다. 사마귀의 이미지가 어떨까요? 지역 커뮤니티만 봐도 무서워서 살충제를 뿌리곤 한대요. 저는 사마귀가 아주 싫진 않지만 다소 뾰족하게 생겨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그마하고 여린 아기 사마귀들을 보니 마음이 간질거려 꼬마 사마귀, 꼬마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cm 정도의 작고 소중한 꼬마귀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기특하게 고개를 돌려 물 한 모금 마시려 하고 다 펴지지 않은 다리로 그루밍하는 걸 보며 참으로 귀히 여기게 되었는데 길어봤자 몇 주, 흐르는 시간 안에서 작은 존재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어렵다는 것이 인간의 큰 몸집만큼이나 커다란 무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때 겪은 상실이 앞으로 만날 사마귀들에 대한 책임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니 정말 온갖 곤충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죽어가는 게 더 짙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주거지는 작은 존재들에게 매우 불친절한데 특히 사마귀에겐 더욱더 그랬습니다. 높고 안전한 곳에 알을 낳아 붙여놓으려는 습성 때문에 건물 외벽으로 다가오기 일쑤였고 청소부님은 긴 밀대로 사마귀를 쳐내기도 했으며 이미 어렵게 낳은 알들도 예외는 없었어요. 저는 수개월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마귀를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나무로 옮겼어요. 그때 가장 크게 자리한 마음은 우리 꼬마귀들도 제대로 자랐으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텐데 였습니다. 죄책감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래도 매일 만나는 사마귀들이 저마다 어떤 색인지 넓적한 배를 가졌는지 볼수록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사무치게 얻은 교훈으로 함부로 개입해서 더 망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겨울 지나 이듬해 짝꿍과 산책을 하는데 그때 지켰던 사마귀가 나왔을 거라 추정하는 어린 사마귀를 만나게 되었어요. 깜깜한 밤이었는데 어떻게 눈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자마자 기뻐서 꼬마귀다 소리쳤어요. 우리는 수도가로 달려가서 양손 가득 물을 담아 너른 돌에 꼬마귀가 질식하지 않도록 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열심히 마시고는 의연하게 걸어가던 꼬마귀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작은 존재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사마귀가 2령, 3령을 지나 종령으로 자랄 때까지 겪는 일을 생각한다면 종령 사마귀가 아주 멋진 존재로 다가옵니다. 1령에서 2령까지 살아남는다는 건 1cm의 몸으로 사냥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건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때때로 전으로 돌아가 저를 바라봤던 꼬마귀의 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마귀를 비롯한 작은 존재들이 인간에 의해 무분별하게 다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뭇잎 택시를 만들어 손님을 태우고 있답니다.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성체 사마귀의 눈은 정말 보석 같아서 제가 근사한 일을 하는 것만 같거든요. 이 사마귀를 바라보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눈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귀, 여러분 그 습성 중에 있는 거 아기보다 훨씬 큰 덩치 동물을 만나도 그냥 맞서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러고 서가지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마귀는 고개를 돌리는 거의 유일한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곤충은 못 하잖아요. 만약 모기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의 분위기로 다가오는데 사마귀 정말 영물이고 저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동시 멤버인 그 김한민 작가께서 해주시겠는데 지금은 늑대는 사실 아까 몽골이었지만 원래는 또 한국 동물이기도 했으니까 한국 동물이 아닌 펠리컨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 경험담은 멀리 멕시코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시 셰퍼드의 일원으로 바키타 돌고래라고 하는 그 돌고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부여받고 멕시코의 근처에 한 바다에 배로 일종의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바키타 돌고래는 왜 멸종이 되게 되었냐면 불법 어업 때문인데요. 이 돌고래를 직접 잡으려는 건 아니었고 다른 토토하바라고 하는 그런 어류를 굉장히 고가로 이제 거래되는 그런 어류인데 그걸 잡으려다가 혼획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무는 그 불법 그물들을 어떻게든 발견하고 샅샅이 발견해서 제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호구역을 정찰을 하고요, 배로. 일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됐고요. 24시간 동안 3교대로 쉬지 않고 정말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래도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로지 그 돌고래를 구하러 오는 그 미션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다는, 한마디로 한 배를, 정말 문자 그대로 한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고,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배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하나는 배에 불이 났다, 두 번째는 누가 물이 빠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밤에 불법으로 그물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었던 멕시코 어부 3명이 저희 정찰하는 배를 발견하고 이제 놀라서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아마도 좀 허둥지둥하던 상에 오조작을 해서 배가 뒤집히고 3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시 구조를 이제 했는데 2분은 바로 이제 구조가 됐으나 한 분은 저희가 72시간 넘게 정말 사투를 벌여서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배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저는 더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법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이분들이 뭐 불법인 걸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돌린다고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저희는 그저 정찰을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이게 과연 맞는 접근인가,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나,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우리의 접근을 어떻게 보면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했는데, 저희 동료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 바퀴다 돌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간극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그 동료들 사이에 골이 좀 깊어졌습니다. 배에서 간극이 생기고 고립이 된다는 건 참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작은 배에서 70m도 안 되는. 그래서 정말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제 몸도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한 몸이 돼서 합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배에서는. 그래서 그때 배에서 힘들어지면 가는 곳이 배의 뒷갑판입니다. 거기서 망망대해를 바라보거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데렐라 아시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시리에 빠질 때 동물들이 구해주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만화에. 그게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뒷갑판에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펠리컨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그 펠리컨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멕시코 그 브라운 펠리컨인데, 날라와서 제 주변을 거의 그 뒷갑판이 좁은데 거기를 완전히 둘러싸듯이 거의 20마리가량 이렇게 있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정말 진짜 놀랐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펠리컨 특유의 그 철학자 같은 시선으로 이렇게, 제가 되게 흉내 잘 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약간 그런 저한테 말을 거는 듯한 잘 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너무나 마술적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펠리컨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동경의 동물이었습니다.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주인공 조나단이 펠리컨의 그 저공 비행을 흉내내고 싶어서, 갈매기는 그렇게 못 날잖아요.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펠리컨이 쫙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는데, 그 펠리컨들이 20마리 이상이 나타나서 제 주변에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저는 너무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정말로 큰 위안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서 그 수년 후에 저는 지금 원주민 연구자가 됐는데, 한 원주민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새가 당신한테 찾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가령 그 부족한테는 벌새가 찾아온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연인,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너한테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색깔을 주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물어보니까 많은 색깔, 형형 색깔의 좀 다채로움이 그들한테는 기쁨과 위로의 말이었어요. 위로를 해주러 온 거였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날 온 펠리컨들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 맘때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제 강아지였을까요? 난이? 아니면 그 어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둘러싸준 그 펠리컨들 덕분에 제가 다시 힘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돌고래 보호를 위해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다시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펠리컨들한테 감사의 말을 지금에서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펠리컨을 멕시코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이 정도로 극적인 건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펠리컨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근데 뭐 누구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뭐 메시지가 왔다 보통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정말 그런 장면에 놓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이거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동물과 만남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한 반 정도 이제 했고요. 6분이 남았는데, 김한민 작가도 그렇고 이어서 할 정혜원 PD님 역시 저희 이동시 멤버인데 아마 여러 동물 후보가 많았는데 어렵게 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도 사실 펠리컨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칼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 만남 중에서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민 작가 좀 전에 펠리컨 흉내 냈잖아요. 사석에서도 많이 냈는데, 그때 표정이랑 오늘 진짜 달라요. 그때는 진짜 펠리컨이 약간 조롱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아무튼, 저 어느 날 새를 엄청 좋아하게 돼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굳이 막 되돌아간다면 새한테 유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해질녘이 너무 아름다운 일몰을 바다 제비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왕성하고 힘이 좋아서 되게 슬픈 날이었는데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새를 진짜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뭘 좋아하면 항상 그에 관련된 책을 읽어요. 그래서 뭐를 좀 더 알고 싶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새를 전혀 몰라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책을 막 읽어요. 새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중에 저녁의 비행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뜻은 저녁의 비행인데 굉장히 많은 새가 나와요. 20가지 이상 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칼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새를 읽었더니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상한, 책에서도 그렇게 마법의 영역에 속하는 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 번 날면 안 내려와요. 거기서 공중에서 먹고 공중에서 잠자고 공중에 짝짓기 하고 그다음 심지어 둥지조차도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온 애들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날면 내려오지 않고 특히 어느 여름날 저녁에는 까마득히 높은 곳을 마치 무슨 신호를 들은 것처럼 막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의 동적을 저녁의 비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의 비행. 책 제목, 저녁의 비행. 저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칼새를 보는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 칼새 보고 싶다 하게 된 거예요. 나 칼새 한번 보고 싶다 하게 됐는데, 어디 가서 보지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우도에 칼새를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우도의 작은 도서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제가 근데 저도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고 그래서 칼새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칼새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도에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어요. 건멀래 해변이라는 해변이 있거든요. 건멀래 절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칼새를 봐요. 언제? 7월에 여름에. 7월에 어느 여름날 칼새를 보러 가기로 굳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까마득히 높이 올라가는 그날 저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칼새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칼새를 보러 가기로 한 딱 그 일주일 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직전까지도 우도에서 막 연락이 와요. 작가님 칼새 찾았어요. 칼새 답사갔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우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도 사람들이 조금 무딘지 답사 갔다 왔는데
그래서 칼새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무도회. 엄마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에 첫 번째 비행기를 탔는데, 사실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몰랐는데, 비행기를 타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서도 울고, 내려서도 울고, 또 바다 보이니까 바다가 보인다고 울고, 바닷가에 또 이렇게 걷는다고 울고, 계속 울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칼새를 도서관 분들이랑 보러 갔어요. 칼새가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많았어. 칼새가, 그 보기 힘들다는 칼새가 한가득, 그 경이롭다는 칼새가 한가득 있었는데 소리도 엄청 났어요, 선생님. 칼새 소리. 저도 새를 많이 알았지만 칼새 소리는 진짜 듣긴 들었어요. 근데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작가님 한번 내보시고, 이 백록담에 올라가면 칼새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진짜 손에 잡힐 듯이 네. 일반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어요. 아, 제가 못 찍었어요. 그냥 오느라고. 예. 같이 가죠. 네. 칼새 소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안 하세요? 작가님이 해주세요. 작가님이 해주세요. 아, 근데 칼새가 하늘 한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때 제 옆에는 이제 오도에 작은 도서관 분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힘을 주고 싶었겠죠. 제가 어떤 심정인지 아니까. 그래서 옆에서 막 작가님 칼새 소리를 지르면서 와, 작가님 때문에 많이 왔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 물론 당연히 또 울었지만 그냥 온 건 아니고, 경이로운 동물을 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눈물을 흐르는데 칼새는 계속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이렇게 힘을 내는구나. 제가 힘을 내는 방식은 자연의 경이, 이렇게 경이로운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경이, 다른 슬픈 인간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곁에 있어주려고 하고, 저가 힘을 내는 방식은 그 자연의 경이, 그리고 인간의 경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이로운 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힘을 내고, 살면서 보고 싶은 건 그 두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는 살아가는 이유, 힘을 내는 이유, 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 사실 가끔 생각해요. 인간의 살면서 원하는 게 제일 뭘까 생각하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와 하고 놀라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한 인간을 좋아해요. 우아 말고 우아한 인간을 좋아하는데, 그 우아에 포함되는 거, 칼새 우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여러분,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동물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 오늘 행사를 포함해서 이거 동물관을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경이가 있고, 그 경이에 감탄하고, 그 경이를 살려놓고 싶어 하고, 지켜놓고 싶어 하고, 또 경이를 나누고 싶어 하고, 이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칼새의 소리 멈추지 않고 들렸었는데 같이 못 들어서 아쉬워요. 네, 언제 칼새 보러 가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칼새를 언제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펠리컨도 그렇고 칼새 약간 관통하는 어떤 위로를 받은 게 여기서 느껴지는데, 동물은 꼭 위로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능을 정말로 진화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그런 그 나타남 자체, 아까 펠리컨도 굳이 사람 근처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왔고, 칼새도 그 위에서 날았고, 또 인간은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얻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는 능력이 있고, 이 동물의 그런 현상과 그 인간의 능력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위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공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야생동물과 동물과 나가 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자 합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해주실 분은, 우리가 지금 바다를 돌다가 다시 아직도 칼새는 바다는 아니지만 뭐 해변에도 있겠지만 여전히 바다 동물로 지금 가고 싶은데, 물범 얘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물범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 안하림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박이 물범과 만난 경험담을 낭독을 하게 된 안하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물범, 넓고 큰 일렁임. 너른 바다 여기저기서 물살이 하얗게 일어났다가 뒤이어 흩어진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택이 있다. 전박이 물범의 반질반질한 둥근 머리가 햇빛을 받아 빛난다. 검은 코를 하늘로 치켜든 채로 머리만 동동 떠있다.
치카든 코 아래턱에는 회백색 바탕에 검은 물감을 묻힌 붓으로 턱턱 점을 찍은 듯한 무늬가 있다. 코 양옆으로 흰 수염이 주둥이를 따라 아래로 뻗어 있고 눈이 동굴같이 검게만 보인다. 눈보다 약간 뒤통수 쪽에는 한쪽 콧구멍 크기의 귓구멍이 벙 뚫려 있다. 하늘로 향하던 주둥이를 잠시 수면과 평행하게 하여 나를 바라본다. 물방울을 거꾸로 한 듯한 모양의 콧구멍 두 개가 아래쪽에서 만나 콧구멍이 열릴 때면 마치 하트처럼 보인다. 바다에 떠있는 물범에게서 매끄럽고 건실한 몸을 엿보는 것은 물범이 옆으로 곡선을 그리며 잠수할 때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물범은 하늘을 바라본 채로 솟아있던 머리의 뒤통수를 물속으로 굴리며 잠수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면 아래에서 물범들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썰물 때 겨우 드러난 바위 주위로 물범들이 삼삼오오 모인다. 아주 실한 고구마같이 가운데가 가장 두터운 몸체가 곧 드러날 것이다. 한 물범이 턱과 가슴팍을 바위 가장자리에 걸치고 양쪽 뒷발을 하나로 모아 꼬리인 양 위로 올려든다. 똥실한 몸 전체에 힘을 줘서 튕기며 움직인다. 물살이 바위를 철썩 때리는 타이밍에 맞춰 또 한 번 온몸을 들썩인다. 둔탁한 움직임으로 바위 안쪽에 안착한 물범은 제법 노련하게 자리를 지킨다. 짧은 앞발은 뭔가 하나가 된 듯 옆구리인지 배인지 모를 곳에 착 붙이고 있다. 바위에 오르기 직전까지 헤엄치던 물범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햇빛을 받는 동안에는 수면과 최대한 멀어지려는 듯 자세를 취한다. 고구마 양 꼭지처럼 몸에 비해 얇으스름한 머리와 뒷발을 위로 쳐들고 있다. 주위를 서성이던 물범 몇몇은 기회를 노려 바위에 몸뚱이를 얹어보지만 금세 물살에 미끄러져 내리기 일쑤다. 우리 일행은 물범들의 분투를 지켜보며 어느 순간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조용한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바위의 면적이 넓어지고 우리의 응원을 받은 물범들 7마리가 바위에 자리를 잡았다. 3년 전 이곳 백령도 한이해변에서 전박이 물범들을 처음 만났다. 며칠간 물범들을 관찰하고도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며 물범들을 다시 보러 오겠노라 스스로 약속했다. 인천항에서 4-5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백령도에 가려면 여유있게 여러 날을 비워놔야 한다. 그렇기에 3년 만에 자체적으로 여름방학을 가진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령도 여행을 주도했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끌어당긴 걸까? 어느 해양포유류가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전에 없던 감정이 일어난다. 벅차오름, 경이로움과 같이 넓고 큰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반면 동물원 수족관에 있는 해양포유류를 보는 것은 내게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안타까움, 답답함 등이 차오르면서 생각이 복잡해진다. 나는 그들이 쉬고 싶은 때 몸을 누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먹고 싶은 먹이를 사냥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헤엄치는 삶을 엿보고 싶다. 그 삶의 일부를 가까이서 선명하게 담은 다큐멘터리를 볼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왜 그들을 멀리서라도 현장에서 만나고 싶었을까? 다큐를 보는 것 또한 내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선물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현장에 찾아가 우연히 그들을 마주칠 때의 감정은 훨씬 더 강렬하고 힘이 세다. 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첫째로 같은 시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 물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때처럼 눈빛과 체온을 주고받을 수 없고 숨이 닿는 거리도 아니다. 하지만 서로가 주는 자극에 반응하거나 혹은 외부의 자극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해변에 사람들이 많아져 와글거리면 바다에 떠있는 물범들이 멀어지는 걸 보곤 소곤소곤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미칠 자극을 최소화하려 애쓴다.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에서 물범들을 관찰하는 사람들과 달리 물범들은 바위에 올라 온 몸을 햇빛에 내맡긴다. 바위에서 쉬던 물범들이 갑자기 하나 둘 서둘러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물범들 여럿의 행동을 바꿀 정도로 영향이 큰 자극이 있었던 것이다. 주위 공사장에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이 생긴 걸까? 혹은 바닷속에서 다른 물범들이 보내는 신호를 받은 것일까 추측할 뿐이다.
둘째로 우리의 만남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이 매번 다르다. 북쪽 나라에서 먼 바다를 무사히 헤엄쳐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나기로 선택한 물범들만을 나는 만날 수 있다. 오늘 날씨와 바람에 따라 가마우지들이 자리를 선점하는지에 따라 물범들이 어느 바위에 올라 얼마나 쉬어갈지 모른다. 셋째로 나의 시선과 앵글로 물범들을 만난다. 다큐 감독이 잠수해서 촬영하는 전박의 물범의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기억은 한 물범이 바위에 대고 있는 옆구리가 눌린 듯 두터운 몸에 그늘진 선이 생긴 모습이다. 또 다른 물범은 양쪽 눈 위로 하얗고 굵은 눈썹을 가진 듯한 얼굴이다. 게다가 눈썹인 척하는 그 무늬는 가쪽이 처져 있어 울상인 표정을 연상케 한다. 전박이 물범을 비롯한 야생동물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설명해 보려 했었지만 사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할지도 모르겠다. 단지 마음이 갈 뿐이다. 25년도 8월 백령도 전박이 물범과의 만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 같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거 공모전을 받으면서 찍은 사진, 그림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잘 그린 그림을 보내주셨고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어서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갑자기 그 말만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어떤 소리가 나면 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올해 그린보트 비판하는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크루즈 같은 거가 좀 커진 게 접근하면 쟤네들이 이제 쉬다가 물로 들어가는 참는 거리가 많이 빨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가 나타나면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도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야생동물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하나의 또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해주실 분은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종이 하나 또 출연했는데, 개볼락이라고 하는 어류.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류군을 우리가 섭렵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다 그냥 무슨 먹거리로만 생각하거나 지나치기 쉬운데, 어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신윤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글은 개볼락의 떨림입니다. 바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름을 맞아 아버지의 고향인 동해 바다에 갔다. 바닷속은 언제나 낯설고도 경이로운 세계다. 스노클링을 할 때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물, 파도와 흔들리는 물의 움직임,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물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나는 내가 알던 일상의 세계를 벗어나 전혀 다른 생명들의 영역에 들어간다. 나는 물고기들을 따라다니며 바다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큰 물고기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눈이 마주친 순간 낯선 존재와의 교감이 어색하지만 강렬하게 스쳐갔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선을 마주한다는 건 묘한 긴장과 떨림을 준다. 나는 흥분해서 엄청 큰 물고기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이전 사진. 얕은 바다를 관찰하다 바위 틈에서 개볼락을 만났다. 작은 뜰채를 들고 숨바꼭질을 하듯 따라다녔지만 개볼락은 요리조리 피하며 나를 놀리듯 사라졌다.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잠시 멈추어 낯선 존재의 움직임을 매우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바닥에 붙어갈 때는 느리고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제야 앞길을 가로막듯 뜰채를 대었고 마침내 잡을 수 있었다. 뜰채 속 개볼락을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소름과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좋으면서도 징그럽게 느껴지는 그 감각은 어른이 된 나의 양가적 마음을 드러냈다. 도시의 빠르고 건조한 삶에 익숙해진 나는 생명을 대하는 일이 낯설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구 되살아났다.
자연 속에서 물고기와 곤충 같은 동물들과 함께 마냥 신기하고 호기심 넘치고 교감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새로운 물고기, 새로운 곤충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날들. 프루스트가 홍차와 마들렌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개볼락의 꿈틀대며 미끈한 촉감이 나의 잃어버린 기억들과 감정을 되살려 주었다. 다시 아이가 된 마음으로 주변의 아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구경한 뒤 조심스럽게 개볼락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 개볼락은 금세 넓은 바다로 사라졌지만 그 떨림은 내 안에 여전히 생생히 남았다. 며칠 뒤 도시로 돌아와 비온 후 보도블럭 위에서 지렁이를 만났다. 예전 같으면 지렁이를 만지는 것이 무서워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옮겼겠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손으로 잡아 올렸다. 꿈틀대는 몸짓은 여전히 조금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에너지가 내 손끝을 타고 들어왔다. 그것은 더 이상 징그러움이 아니라 생명의 떨림으로 느껴졌다. 다음 사진이요. 나는 살아있음을 주제로 시각예술 작업을 해왔다. 나는 그동안 내 안에 살아있음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 진정한 생명력은 나를 둘러싼 자연, 우글거리고 넘쳐 흐르는 다른 생명들과의 교감 속에 있었다. 개볼락과 지렁이와의 만남은 내 안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그 에너지를 작품 속에 담고 싶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 안의 생명력도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렇게 아예 매질이 다른 곳에 사는 생물, 저기 아예 물속에 항상 있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그런 우주 자체를 아예 이동할 때가 그 경험의 그 폭이 어떻게 보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 옆으로 걷는 개가 막 발견하기 어려운데 있길래 하필이면 해변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는 거를 바다 쪽 유도한다고 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오히려 유도하려는 제가 뭔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딴 데로 가려고 해가지고 사실은 결국 성공은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사리 딴 데로 보내는 게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 다른 세계의 생물하고 교감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벌레 순서가 되는데요. 애벌레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종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애벌레도 동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애벌레 얘기를 해줄 안재호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승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날이 9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제였던 것처럼 아니면 오늘 낮이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사실 스승님 여기 계신 곳이 이화여대 캠퍼스잖아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이날 공교롭게도 애벌레에 대한 특강을 당시에 계셨던 고기란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끝나고 저하고 이동시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창윤 활동가와 나와서 오늘 세미나가 어땠는지, 뭘 배웠는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저희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스승님을 뵀습니다. 하필이면 차도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친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창윤이에게 주고, 내가 체격이 더 크고 너는 손재주가 더 좋으니 나는 교통통제를 하겠다. 너는 빨리 스승님을 안전한 데로 모시거라. 그리고 마침 그때 브랜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하얀색 승용차가 우리 앞을 지나고 있었고, 아마 운전자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저 거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멈춰달라고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다행히도 창윤이가 스승님을 잘 모셔가지고 저희는 은근에 있는 이렇게 나무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창윤이와 헤어지고 캠퍼스를 떠나며 저는 스승님을 스승님이라 제 마음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승님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을 2번 다녔습니다. 2번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공부해봤는데요. 그 중에 사회학도 있었고 언어학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학에서 특히 사회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시기였지만 또 감수성이 그만큼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 좀 진정성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단어가, 그리고 최근에 생명다양성재단과 이동실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와일드, 야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재야생화, 즉 리와일딩,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이러한 담론으로부터 배제된 대부분의 이 사회 사람들에게는 와일드란 이성의 반대말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 공부 열심히 한 과학자들은 저렇게 비이성적인 짓을 할까? 문명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야생화를 주장하는 걸까?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왜 생겼는지, 심지어 대학을 2번 다닌 저조차도 어느 한 명문대 캠퍼스에서 바로 스승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동안 거쳐간 모든 교수님들, 모든 저술들의 저자들, 심지어 도나 해러웨이 같은 그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까지, 인류세라는 단어마저도 너무 인류 중심적이기 때문에 툴루세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까지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시대에 인류와 비인류의,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공존을 제대로 고민하기 위해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아마 스승님을 제가 뵙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들을 더 진지하게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뒤에 2016년에 제가 뵙지 않았습니까? 3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는 그 이후에 멸종저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뿔뿔이 환경단체의 일원이 돼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 대비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문명을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만든 탄소 발자국 중에 어느 게 더 큰지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그날은 제가 교통을 통제하면서 그 차 한 대를 막으면서 내가 굉장히 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스승님도 그 도로를 건너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매우 자연적인 이유가 계셨을 텐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파악하고 감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카드를 발밑에 들이밀고 이런 끔찍한 짓을 또 한 게 아닐까. 즉 나는 앞으로 차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도로를 뜯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3번째는 제가 그저 지식을 통해서 얻은 바에 의하면 스승님께서는 어떠한 구체적 형태를 가진 성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성충이 되셨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포식자의 음식이 됐거나,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차에 치이셨거나, 즉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이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정창윤과 저의 노력을 통해서 성충이 되셨다면 저도 언젠가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도 아름답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해보고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보통 저도 이런 거에 어떤 한 순서 뒤에 뭔가 이렇게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 다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아까 꼬마기에서 또 애벌레까지 한 행사에서 어린이 곤충이 2번 언급된 게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혼자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2분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2분 이후에 잠깐 어떤 자리 하나 가질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최연소 연사님을 모셨는데 다람쥐 얘기를 해줄 이혜인님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받아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3 이혜인, 체드윅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성한 에메랄드 초록빛 들판과 마주하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어느 10살 소녀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높은 빌딩들 사이를 바삐 오가며 각자 사회에서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차들이 쌩쌩 지나가며 들려오는 고통소음이 공기를 가른다. 하루의 따스함이 군중을 감싸며 활기찬 분위기를 더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다. 이 생동감 넘치는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몸을 돌려 도시의 반대편, 자연이 무성한 공원 쪽을 바로 보았다. 초록 잎사귀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고 나뭇가지들이 여름바람의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소녀의 코 안으로 휘감아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도시 속 자연의 어우러짐을 눈을 감고 느꼈다. 그때 시안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선을 내리니 땅 위에 작은 털북숭이 생명체가 보였다. 완벽한 짙은 밤색 털에 작은 털가시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었다. 귀를 실룩거리며 작은 앞발로 얼굴을 부지런히 비비고 있었다. 1마리, 2마리, 그리고 여러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내 주위를 에워쌌다. 그중 유일한 하얀 털북숭이 생명체가 나에게 대화하듯이 다가왔다. 나는 땅 위에 있는 작은 친구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오, 다람쥐구나 라고 혼잣말했다. 다람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고 내가 앞에 있는 이상한 물체라도 되는 양 코를 공기 중에서 조심스레 킁킁거렸다. 이 작은 생명체의 눈동자는 마치 짙은 초콜릿 색깔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나는 그 시선을 돌려주며 왜 이 세상에서 나만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지 궁금했다. 도망가질 않네? 아, 배가 고픈 걸까? 이 작은 동물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남은 견과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침 주머니 속 나의 간식을 발견하고는 캐슈너트, 건포도, 아몬드를 골라내어 손바닥에 올렸다. 다람쥐는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공기 중으로 천천히 번져가는 고소한 견과류 향을 코로 맡았다. 나는 손을 조금 더 내밀었다. 갑자기 다람쥐의 행동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손 위에 놓인 견과류 대신 내 손가락을 순간 물었다. 깜짝 놀란 채 나는 견과류를 급하게 털어내고 일어섰다. 동물과 나, 다람쥐와 나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 진정한 깊은 유대를 맺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벽이었다. 상처가 난 내 손을 살펴보면 조금 실망하고 놀란 채로 다람쥐를 내려다보니 도망가지 않은 채 여전히 다람쥐는 잔디에 떨어뜨린 견과류를 즐기고 있었다. 7년 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다람쥐는 왜 나를 공격했을까? 내 행동에 위협을 느낀 걸까? 이전에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걸까? 그런데 도망은 가지를 않고 내 옆에 있는 작은 다람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과 다가가면 또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내 안에 수많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공격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우리 인간들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파우날리틱스에 따르면 상당수의 다람쥐가 로드킬, 덫, 사냥, 서식지 파괴 등 여러 요인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그 후 나는 그때의 순간처럼 다람쥐를 가까이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사람들 소리에 마주쳐들어도 순간 재빨리 자신 몸을 피하기 위해 숨기 바쁜 동물들 뿐이었다.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먹이를 주며 소통할 수 있던 그 순간 동물과 나와의 만남을 때때로 떠올려 본다. 다람쥐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을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역시나 알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왜 뭐 물었을까? 동물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모릅니다. 저는 게다가 누구 갖고 와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제가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를 했다는 이유만도. 근데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연구한 종의 진짜 극히 일부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다람쥐가 물었을까?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은데 이 동물과 나라는 이 만남이 얼마나 층위가 다양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끝까지 물음으로 가져가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연사를 모시겠는데요. 마지막 다음에 잠깐 한 순서를 갑자기 하나 만들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엘 씨인데 멧돼지에 대해서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실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보다 동물상이 훨씬 풍부한데 멧돼지를 거기서는 못 만나시고 여기서는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양해 부탁드려요. 네. 여기요? 네. 네,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왔고요. 사실 에스토니아에 멧돼지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야생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오기 전까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멧돼지를 처음 만나봤어요. 네, 좀 신기하죠? 네, 좀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는 이사를 했는데 한 3년간, 3년 가까이 홍은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동네 바로 살고 있는 동네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그 북한산 자락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자주 산책하러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사하고 나서 첫 겨울이었는데 날씨도 춥고 겨울이어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혼자서 그 데크길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양쪽이 덤불이어서 그 겨울에 다 사이사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앞쪽 덤불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들개인가? 여기 북한산 들개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들개인가 싶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짙은 갈색이고 제가 처음 보는 생명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설마 멧돼지인가 싶었더니 이제 어느 순간 바로 제 이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멧돼지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진짜 저도 놀랐고 그 멧돼지도 저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약간 계속 몇 초 동안 어리둥절하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었죠. 저는 데크길 위에 있었고 멧돼지가 덤불 안에. 그래서 멧돼지가 절대적인 데크길 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였어요. 그리고 다 큰 성체가 아니라 사실 새끼 멧돼지, 완전 애기 멧돼지 아니라 한 이만한 약간 작은 강아지 크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미 멧돼지도 어디 숨어 있었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그런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놀랐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몇 초 있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멧돼지를 봤다. 와, 진짜 멧돼지를 봤다. 여기 멧돼지 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신났고 너무 인상적인 날이었죠. 근데 사실 멧돼지들이 저기 내려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기 데크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매일 저녁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 밖에다 내놔요. 그리고 멧돼지들을 제가 봤을 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멧돼지들은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제 그 멧돼지 세계에 대해 알게 되니까 저기 이제 자주 갔어요. 그 할머니 사시는 그 집 자주 지나갔는데 항상 같은 시간은 한 해질녘 6시가 되면 그 멧돼지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 마당에서 밥 먹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근데 또 그걸 넘어서 저기 데크길 따라 산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좀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사람들이 옆을 잘 안 봐요. 옆을 안 보고 귀에도 뭐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또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멧돼지, 다른 동물의 이제 흔적이 잘 보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기 동네 뒷산이랑 그게 그 동네 뒷산이랑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알고 싶었어요. 이 멧돼지들이 왜 여기 오는지, 언제,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심지어 이 멧돼지 출몰 시간이랑 이동 경로도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가끔 가면 멧돼지들이 한 점 안 보이면 멧돼지들 어디 갔지? 약간 좀 외롭기도 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또 멧돼지 오랜만에 보면 너무 신나요. 약간 그래서 이 멧돼지들과의 만남이 저는 이제 그 홍은동 그때 살았던 동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멧돼지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네,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쓴 글 혹시 시간 좀 남았나요?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동네 뒷산에서 멧돼지를 처음 마주쳤을 때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보고 놀라고 경계하는 내 모습은 멧돼지와 같았다. 내가 멧돼지를 보고 놀랐고 멧돼지도 나를 보고 놀랐다. 낯선 존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추고 경계하고 피하려는 습성은 모든 생명의 본능이 아닐까. 마주친 순간 같은 숲속을 걷는 서로 다른 두 생명은 각자의 구역 경계선에서 잠시 하나로 이어졌다. 멧돼지의 눈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공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두 존재가 이 뜻밖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서로 낯설어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려 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다. 멧돼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위협을 느낀 게 아니었다. 같은 길을 걷는 서로 다른 존재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달라도 결국은 같다는 것을 알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멧돼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시선 말고 오히려 멧돼지를 생각하면서 안 보일 땐 그립기도 하고 아까 게다가 음식 쓰레기를 내놓는 그 할머니의 행동 지금 아예 이제 그걸 불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을 뭐 밥을 주면 자체를 근데 그런 행동 우린 뭐 이제 막 야만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잘못된 걸로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멧돼지 입장 또는 마리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멧돼지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다가 아마 넓은 범위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어디 갈까? 할머니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이걸 잘못된 걸로 말할 수는 없겠죠. 다 연세들이 다 끝났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아까 하셨던 분 중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것을 업으로 하고 계신 여기 사실 한상권 선생님과 최현명 선생님 7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그분한테 마지막 7분을 같이 하는 걸로 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최현명 선생님, 한상 선생님.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뭐 전혀 미리 얘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떠오르는 만남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만남들이 또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특혜입니까? 아까 늑대 이야기 하다가, 물론 저 시간 맞춰서 나오자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동물 이미지 이야기 하다가 끊겼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호랑이도 복원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물론 미국은 이제 부분적으로 복원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늑대를 복원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즉, 이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반달곰 복원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100마리가 넘어가니까요. 또 자체 거기서 번식한 방사한 개체가 야생에서 또 번식하니까 거의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곰은 단군 신화에 나오니까
어느 정도 또 잡식동물이고 이걸 이제 무기를 해주는데 늑대도 본 적도 없으면서 늑대 복원을 한다는 순간 과연 그 민심, 즉 그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는 늑대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제가 동화책 읽은 그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제 늑대가 사람을 공격을 안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어렸을 때 쌓여 있는 이미지 때문에 늑대 복원을 못 할 겁니다. 설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늑대 복원을 하자, 멧돼지 개체 수를 자연적으로 줄이려는 데는 호랑이가 아니고 멧돼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럽에서 그렇다는 거죠. 유럽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멧돼지의 그러니까 균형을, 폭정을 막는 게 늑대가 가장 효과적인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란 멧돼지, 100kg 넘는 멧돼지는 늑대가 어떻게, 한 마리 늑대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멧돼지도 처음에 1kg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새끼 때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제 그게 검증이 됐다 한들 늑대를 복원하자 이렇게 되면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사람 잡아먹는다고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이 이미지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늑대가 정말 사람 잡아먹느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한데, 즉 한 번의 전쟁에서 수천만 2차 세계대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나갑니다. 수천만이 죽어나가고 하루에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천 명씩 남한에만 해도 교통사고로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는데 그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늑대가 사람을 한번 공격했다 하면 이건 9시 정규 뉴스에 그게 나옵니다. 그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고, 뿐만 아니고, 늑대뿐만 아닌 거죠. 멧돼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도 100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진, 아까 그 선생님 멧돼지 이야기 했지만, 도시에서 동물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멧돼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하냐면 역시 악마입니다. 그게 매스컴이 악마화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멧돼지가 성북동에서 나타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멧돼지가 주차장에서 어떤 동영상 많이 봤을 겁니다. 119하고 경찰이 도구를 해가지고 멧돼지를 둘러쌉니다.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몰린 멧돼지 입장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차한 차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 되죠. 근데 거기서 뉴스에 나오는 뉴스 기자는 뭐라고 멘트합니까? 멧돼지가 난동을 부린다 그러거든요. 멧돼지는 탈출로를 찾고 싶은데 막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사는 팔순 할머니들은 멧돼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입니다. 왜냐? 내 농작물을 뒤지니까 귀찮을 뿐이고, 공포나 두려움, 무서움은요, 그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멧돼지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멧돼지가 다 공격 안 한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 고구마밭을 훼손하니까 그런 걸 미운 건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요, 헛똑똑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 가기 위한 지식 체계를 거의 AI 수준으로 달달 외우고 있는데, 야생에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요, 혼자 있다는 자체가 다 공포입니다. 공포인데 거기에다가 멧돼지에 대한 매스컴이 되고 워낙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멧돼지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데, 사실상 멧돼지 만나는 자체가 로또 복권 한 3등 확률쯤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리산에 가더라도 등산을 지키고 하면 멧돼지 만나기 힘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요, 늑대 이야기해도 멧돼지 나오지만 멧돼지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걸 믿어주자고요. 그러면 한 몇 년 전 통계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오기 전이죠. 우리는 남한에 25만 마리가 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산행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 인원이 1억이 넘는다, 이거. 1년에 한 번 뒤산에 가는 사람, 아니 1년에 뭐 12번 가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멧돼지 25만 마리에 연인원 등산객이 그 1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멧돼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동물이면요, 1년에 수천 명씩 죽거나 사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멧돼지는 사람 공격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난 멧돼지는 더 공포에 질려 있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산에 가셔도 됩니다. 또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아유, 짧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두 분께 마스코트, 구상나무라는 킬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도 너무 좋은 말씀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동물을 대했던 그런 관점이 완전히 다른 오늘에서 새삼께 나이 60대 가지고 60은 안 보이죠? 60대 가지고 이렇게 느끼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고라니 하나 잠깐 얘기해 주시면, 고라니는 영어 이름이 뭐냐면 워터 디어예요. 물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혈기왕성할 때 야생동물 구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고라니가 물에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이름이 워터 디어인데 그래서 이동을 하거든요. 물을 좋아해서 막 장마철에. 근데 제가 제주에 갔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그 천백고지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일을 보고 있는데 저녁 5시면 노루들이 출근을 해요. 노루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노루 가족이 있었어요. 노루와 루이가 있었어요. 근데 노이는 이제 엄마고 루이는 이제 수컷, 이제 뿔이 달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끼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2마리를 낳아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녁인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2015년도에 뭐냐면 어느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해야 될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져서 한때는 제주도의 상징이라고 했던 노루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2만 마리가 됐으니 6천 마리가 정상적인 안정권이에요. 매일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니 근데 그때도 마침 있는데 그 수컷을 잡으려고 포수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그 큰 도로 위를 지났는데 거기에 차에 치여서 이제 로드킬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다시 또 잡으러 온 거예요. 누구를? 엄마를 잡으러 이제 탁 왔는데 그 엄마를 결국 잡았어요. 근데 잡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또 어떻게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은 업이고 그 사람들이 뭐 살생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엄마까지 잡은 위치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계속 오니까 그 습지가 넓은 곳을 내가 유심히 봐왔으니까 새끼 2마리, 베네 색깔이라고 있어요. 노루는 고라니도 그렇고 6개월, 뭐 1년 내내 색깔이 이렇게 사슴처럼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저놈을 빨리 새끼들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엄마 죽은 쪽으로 엄마를 어디다 묻어줘야지. 내가 그래도 1-2달 봐왔는데, 이제 새끼들은 어디 갔지? 다 튀어서 도망갔어요. 뭐 풀숲에 숨으면 안 보여요. 얘들은 작아서. 얘들은 이제 튀는 것보다도 숨어 있는 거죠. 그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애미를, 어디다가 묻어줘야지. 이러고 막 애미를 찾아서 갔는데, 그만. 이제 보지 못할 걸 봤어요. 말해도 돼요? 이제 그 새끼 2마리가 이제 죽은 엄마의 젖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이제, 뭐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인간이 총질에 대해서 개체수를 줄이고 맞춘다. 이게 쉽지 않아요. 6천 마리라 해도 지금 6천 마리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그랬다가 그 자연에 또 숫자에 맞추지 못해요. 우리 자연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갖고 계셨는데 여쭤보지 않았다면 또 못 들어봤을 것같습니다. 참 방금 또 두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신 이거의 현실, 우리가 또 처한 현실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참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나눈 이야기도 현실이에요. 그 전까지 이런 식의 모임이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보고 있고 꼭 경제적이거나 꼭 퇴치하거나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거기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커넥션을 만들고 연결이 되고 보호하려고 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위로도 얻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현실 역시 오늘 또 깨닫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사실 요번에 하고 있는 야생과 동물관화라는 프로젝트가 리와일딩이라는 틀에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개체군의 조절 같은 것을 더 이상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 복원으로 하기 위한 자연적인 패러다임, 과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천병에 서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면 결국 아까 늑대 안 된다고 선언하셨는데 저는 완전 반대로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물론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일본 늑대협회에서도 우리나라 바로 옆 나라에서도 늑대를 복원하기 위해서 벌써 50년간 활동을 해왔고 저번에 몽골분 만났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누구죠? 우리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주신 가능성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라면 미래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우리 생애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자리였고 동물관화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 같지만 이토록 확장성이 있다는 것,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많이 들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 판매 갑자기 연결해서 이걸 마무리하는 건 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리와일딩 관련된 국내 소개서를 처음 썼고 그것이 이 사상을 알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비치를 해서 여러분한테도 홍보를 해드린 것이고 함께 그동안 이동시에 행사를 했었던 절멸 우리가 같이 썼던 그 책도 나와 있고 함께 또 활동하고 있는 김한민 작가 이번에 또 아마존의 언월딩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것이 세계를 허물어야지도 새 세계를 짓는다는 의미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손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음료수와 이런 것도 좀 함께 드시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준비된 그 선물이 하나씩 있어서 한 분씩 다 드릴 테니 나가는 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안 오신 분들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도 다른 자리에서 또 반갑게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